그래서 강남 캠퍼스와 함께하는 10분의 기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저당권 테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당권은 크게 네 가지 주제로 분절이 됩니다. 먼저 저당권 성립 파트 하나, 두 번째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효력 범위 파트 두 번째, 세 번째는 저당권하고 용의권의 충돌 문제, 마지막은 법정이상권, 그리고 저당권 처분 내지 침해 부분, 이렇게 네 개 파트로 나눠지게 되는데, 먼저 저당권 성립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당권은요, 이렇게요. 은행이 채무자에게 돈을 이렇게 빌려주죠. 이를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담보를 제공해야 됩니다. 이때 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제3자가 이렇게요.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채무자는 돈만 이렇게 융자를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때 이 제3자를 우리는 물상 보증인이라고 그런다. 그럼 이때 저당권 설정자는요.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아닌 누가? 제3자가 저당권 뭐가 되는 거죠? 설정자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저당권을 뭐하는 사람? 설정하는 사람은 채무자여도 되고 누구요? 물상보증인 제3자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가 이렇게 부동산을 담보로 내놓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될 사람, 채권자 앞으로 어떻게 하죠? 저당권 등기를 여기다가 꽂아 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채권자 앞으로 뭐를요? 저당권을요. 저당권 등기를 이렇게 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는데, 이때 저당권 성립하려면 담보가 있어야죠. 담보. 이 담보가 되는 거는 부동산이다. 부동산을 저당권의 담보 객체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당권의 객체 부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부동산이고요. 동산은 될 수 없죠. 왜요? 등기를 해야 되니까. 이때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권에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면 만약에 그 지역권이 경매로 날아가면 요역지 토지하고 어떻게 돼요? 분리가 되죠. 그래서 지역권에 저당은 설정할 수 없게 돼요.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있지만, 그죠? 객체 부분 하나 보시고요. 두 번째, 저당권 설정하는 당사자 부분이에요. 당사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도 될 수 있다. 그리고 저당권자는 채권자하고 저당권자는 일치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같아야 돼요. 만약에 채권은 B에게 있고요. 저당권은 누구한테? C에게 있다. 저당권을 C에게 갖다 놓게 되면 이 저당권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은 B에게 있는데 저당권만 C에게 있다면 C는 채권은 없이 뭐만 아니라 저당권만 있는 거죠. 이런 저당권은 우리 민법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채권자 아닌 누구 앞으로? 제3자 명의 저당권은 무효다. 무효가 원칙이라는 거죠. 왜냐? 채권이 없는 저당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채권을 누구 앞으로? C 앞으로 넘겨주면 이때는 채권이 C에게 양도가 되죠. 채권이 양도되기로 3자간에 어떻게 해요? 합의를 해놓고 여기다가 저당권을 꽂으면 이때는 이 저당권은 무효가 아니라 뭐가 됩니다? 유효가 됩니다. 왜요? 채권이 실질적으로 C에게 양도가 되었다면 이때 C는 채권 있는 저당권이 되니까 이때는 유효가 된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계약의 당사자 문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 두 개요. 설정자는 제3자도 된다. 설정자는. 그런데 저당권자는 전제 조건이 채권자가 어떻게 돼요? 같이 일치해야 된다. 이렇게요. 다만 제3자가 저당권자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다? 채권이 어떻게 할 때요? 제3자에게 양도돼서 3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런 전제하에만,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제3자 명의 저당권이 예외적으로 유효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요 당사자 됐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피담보 채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요, 내가 돈을 10억을 빌렸다면 은행은 10억을요 경매에서 받아갈 돈이 생기죠. 받을 돈을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런다. 근데 이때 피담보 채권은 원금에 국한하지 않고 계속 이자하고 의약금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돈은 원금 플러스 알파가 돼서 점점 불어나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를 은행이 뭐 할 돈? 받을 돈이라고 그런다.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갚을 돈이 되는 거죠. 피담보 채무가 됩니다. 피담보 채권 문제까지요. 피담보 채권. 오케이. 이렇게 해서 저당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립한 저당권은
어떤 효력이 어떤 힘이 있느냐. 저당권의 효력 부분 보셔야죠. 저당권의 효력. 이렇게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면 갑의 부동산에 B 앞으로 저당권이 성립하게 되면 저당권의 효력은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이 효력의 범위는 어디까지 미치느냐면 우리 민법은 358조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과 그리고 어디에 종물에 미친다. 부합물과 어디에 종물의 효력이 미친다. 라고 우리 민법 358조는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부합물 그리고 어디에 따라서 종물에 따라서 이게 주유소면 주유소를 저당을 잡았다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에 주유소 잡은 담보로 잡은 주유소 땅에 저당권의 효력이 이렇게 미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낙찰자는 이 주유소 땅을 갖게 되죠. 낙찰자가. 근데 땅에 붙어있는 부합물 예컨대 여기에 있는 유류 탱크 있습니다. 유류 탱크도 뭘로 봅니다? 부합물로 봅니다. 이거 부합물이다. 그 다음 주유소 가면 뭐가 있죠? 주유기 있죠? 주유기는 뭘로 봅니다? 종물로 봅니다. 종물이다. 따라서 낙찰자가 가지는 거는 주유소 땅과 그 다음에 주유소의 부합물인 유류 탱크 그리고 뭐까지요? 주유기까지 갖는다. 이때 조심할 거는 주유기가 설정 전에 주유기 있었던 것도 부합물이고 종물이고 설정 후에 저당권 설정한 뒤에 갖다 설치한 것도 부합물이 종물이 됩니다. 다 낙찰자가 취득한다 이거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건물은요. 직원들 숙소로 지어놓은 건물은 부합물이 아니라 토지와 별개다. 그래서 건물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 심어놓은 수목은요. 소나무를 이렇게 잔뜩 심어놓은 거는 토지에 뭘로 봅니다? 부합물로 봅니다. 명인 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부합물이기 때문에 누가요? 낙찰자가 취득합니다. 이것도 부합물이다. 건물은 뭐가 되고요? 별개다. 별개. 근데 여기 농작물 심어놓은 거 배추 같은 농작물은 뭘로 본다? 토지와 별개가 됩니다. 따라서요. 이 주유소 부지에 저당을 설정하면 저당권의 효력이요.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냐면 이 땅하고 그 다음에 어디에? 부합물 그리고 종물의 효력이 미치고 더불어서 어디에도 미친다? 소나무, 수목에도 효력이 미친다. 단 효력이 미치지 않는 거 건물에 효력이 안 미치고 그 다음 어디에도 농작물에도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오케이. 그래서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그러면 부합물, 종물에 효력이 미치고 그 다음 보십니다. 이 토지를요. 임대를 놓게 되면 임대료가 생기죠. 임대료를 우리는 과실이라고 그런다. 이때 저당권의 효력은 과실, 즉 압류 후 차임채권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압류 전이 아니라 뭐한 후? 압류 후에 생긴 차임채권. 바로 토지 임대료죠. 임대료 채권에 효력이 미친다. 언제부터? 압류 후에. 압류 전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압류 들어오기 전에 이 토지의 임대료는 누구 거? 은행 거가 아니라 설정자 몫이기 때문에 압류 전의 거가 아니라 뭐한 후? 압류 후에 차임채권 과실에 효력이 미친다는 점. 여기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 테마. 다음 토지나 건물이 어떻게 되면 멸실되거나 수용되면 바로 그 보험금이나 보상금에도 효력이 미치는데 이를 뭐라고 그런다? 물상대위라고 그런다. 따라서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1번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1번. 두 번째는 어디에? 압류 후 차임채권에 미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어디에? 보험금에 효력이 미친다. 보험금이나 어디에? 보상금에. 보험금 내지는 어디에? 보상금에 효력이 미친다. 즉 물상대위죠. 물상대위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은행이 이렇게 저당을 잡아놨을 때 저 건물이 어떻게 되면 불이 나거나 강제 수용되면 돈이 나오죠. 멸실되면 보험금이 나오고 보험금이 수용되면 강제 수용되면 보상금이 나오죠. 그죠? 돈이 나오죠. 돈. 그 돈에도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데 전제 조건은 3개다. 첫째요. 첫째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생겨야 되고 두 번째는 설정자가요. 주인이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 압류를 해야 된다. 지급받기 전이어야 된다. 보험금을 타가기 전에요. 타가기 전에 뭐를 할 것? 압류를 해야 된다. 압류를 은행이. 왜냐? 이 보험금이나 보상을 압류해야 되는 이유는 압류를 하지 않으면 주인이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돈하고 다른 돈하고요.
다른 개인돈하고 섞어버리죠. 그래서 섞이지 않도록 압류를 된 압류를. 그래서 물상대위의 전제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그죠? 1번 가치적 변형물인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존재할 것. 두 번째는 지급 전이어야 된다. 지급 후가 아니라 지급 전. 세 번째는 압류를 걸어라. 압류를. 왜요? 돈이 섞이지 않도록 다른 거하고. 이때 압류는 누가요? 저당권자 자신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누가요? 일반 채권자도 되고 제3자가 압류를 걸어도 압류의 효력은 이 돈이 이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다른 개인 돈하고 섞이지 않기 때문에 압류의 주체는 저당권자 자신이 꼭 해야 되는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 세 가지입니다. 따라서 물상대위의 세 가지. 보험금이나 보상금이 존재할 것. 두 번째는 인도 전일 것. 인도받기 전일 것. 세 번째는 뭐 할 것? 압류를 때릴 것. 압류를. 누가요? 누가? 압류는 저당권자 자신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해서 보험금이나 보상금에도 물상대위가 된다. 나아가서 전세권에 갑이 가지고 있는 빌라에 을이 전세 살고 있으면 전세권에다가 전세권을 은행에다 저당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당권자는 어느 거를요? 전세권을 담보로 해서 융자를 빼줄 수 있단 말이죠. 이때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없어지면 뭐가요? 전세금이 생긴다고. 전세금이. 그죠? 전세금 반환 채권이. 근데 전세금이 3억이면 3억의 채권이 생깁니다. 뭐 대신에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없어지면. 그럼 은행은요. 저당권자인 은행은 어디다 압류를 한다? 전세금에다가 압류를 건다 이거죠. 그러면 물상대위가 똑같이 가능하다. 전세권이 기간 만료로 소멸하면 어디에? 전세금에. 전세금을 뭐 해가지고? 압류를 걸어가지고 은행은 자기 채권 회수에 들어갑니다. 이를 무슨 대위? 물상대위라고 그러는데 이때 전세권에 대신 남아있는 어디에? 전세금에다 압류를 걸어라. 이 원리가 바로 물상대위 원리가 되겠습니다. 조심할 건 이 물상대위의 원리는 저당권에는 인정이 되는데요. 저당권에는 인정되는데 어디에요? 유치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가져가셔야 될 중요 테마.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보니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부합물하고 종물에 미친다 1번. 두 번째는 과실이죠. 월세. 그죠? 월세는 언제부터? 압류 후 월세는 은행 거다 이거죠. 압류 후. 압류 전에 거 빼고. 세 번째는 보험금이나 보상금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오케이. 세 가지가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 이렇게 정리하면 깔끔. 자,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 문제죠. 자, 이 부분이 우리가 실무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중요한 테마가 되겠습니다. 가령 갑이 가지고 있는 빌라에 이해관계인이 세 사람이 붙어있다. A, B, C 나아가서 D까지 붙어있다면 A는 1번 저당권, B는 전세권, C는 2번 저당권, D는 유치권. 이렇게 저 건물에요.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여기 401호 건물에 이해관계인 이렇게 4명이 붙어있다. 4명이. 가능하죠? 이때 2번 저당권 C가 저 빌라를 경매를 하면, 저 빌라를 경매를 때리면, 왜? 돈을 안 갚으니까요. 주인이. 401호 주인이 빌라 돈을 대출금을 안 갚으니까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때리면 성립 시기가 달라야 돼요. 4월 1일, 6월 1일, 8월 1일, 유치권은 10월 1일이면 이렇게요. 성립 시기가 모두 다르죠. 이때 C가 빌라를 경매했을 때 이 전세권자는 이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 문제입니다. 저당권과 용익권. 저당권의 용익권의 충돌 문제죠. 거기에 대해 우리 민법은 이런 해법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해법이냐. 말소 기준권리. 자, 경매를 2번 저당권자가 경매를 때려도 이 전세권의 운명은 누가 쥐고 있느냐. 1번 저당권이 운명을 쥐고 있어서 1번 저당권을 우리는 말소 기준권리라고 그런다. 말소 기준권리. 너가 1번 저당권 너가 무슨 권리? 말소 기준이야. 말소 여부의 기준 권리요.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전세권이 앞에 있으면 뒤에 있으면 뒤에 있죠. 후순위죠. 그럼 얘가 삭제돼서 없어집니다. 경매를 2번 저당권자가 넣었어도 2번이 기준이 아니라 누가요? 1번 맨 앞에 있는 애가 기준이죠. 그래서 이 전세권은 무조건 어떻게 돼요? 소멸하는 겁니다. 너 소멸해. 왜? 말소 기준보다 뒤에 있잖아. 대신에 유치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유치권은 경매를 소멸한다? 아닙니다. 얘는 존속합니다. 따라서 이 물건이요. 저 401호가 경매로 넘어가면 401호가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요.
경매로 넘어가면 낙찰자한테 그대로 넘어가 인수되는 건 뭐예요? 유치권만 인수됩니다. 유치권은 인수가 되고 나머지는 어떻게 돼? 다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저당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없어지고 저당권은 경매가 되면 없어지고 어떻게 해요? 순서대로 배당금을 받는 거예요. 따라서 이 저당권 소멸, 전세권은요 소멸합니다. 왜요? 1번 말소 기준보다 뒤에 있으니까 소멸. 2번 저당권 소멸이죠. 대신에 순서대로 배당금을 받는다. 배당금이 날짜대로. 등기의 선호대로요. 등기의 순서. 등기에 뭐 따라? 선호에 따라서 배당금을 순서대로 받아갑니다. 이렇게요. 야, 네가 1순위야. 네가 2순위. 네가 3순위로. 어쨌거나 세 개는 소멸하고 뭐만 존속? 유치권만 존속한다. 여기 발표. 이를 저당권과 용익권의 충돌관계라고 합니다. 그래 보시는 것처럼 전세권보다 저당권이 앞에 있으면 이 전세권 어떻게 됩니다? 소멸합니다. 근데 거꾸로요. 거꾸로 이게 바뀌어가지고 전세권이 앞에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럴 경우를 우리는요. 저당권이 1순위고요. 전세권이 2순위일 때 이럴 때는 우리는 이 전세권을 뭐라고 하느냐. 삭제주의라고 그런다. 삭제주의. 전세권 너가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니까 너는 경매가 되면 삭제되는 거야. 너는 언제까지 살 계산이었어? 경매하기 전까지만. 경매 때리기 전까지만 이 집에 전세에서 거주로 하는 거고 경매 들어오면 네가 없어지니까 얘를 무슨 주의? 삭제주의라고 그런다. 삭제주의. 그럼 낙찰자는요. 401호 낙찰자는 경매대금, 낙찰대금을 다 법원에 넣으면 소유권을 가져옵니다. 그죠? 그때 뭐만요? 유치권만 따라오고 나머지는 다 없어지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낙찰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 전세권자 보고 뭐라고 그래요? 집 비워주세요라고 한다고요. 이때 우리 현실에서 미안하니까 이분한테 어떻게 해요? 이사비조로 지원을 좀 해주는 거죠. 미안하니까. 어쨌든 전세권은 존속합니다. 소멸합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니까. 근데 거꾸로요. 전세권이 앞에 있으면 B가 전세권이죠. 맨 앞에 있고요. 거꾸로 저당권이 뒤에 있다 이거죠. 1번 저당권, 그 다음에 뒤에 C가 2번 저당권 이렇게 있으면 말소기준 권리는 누구죠? 1번 저당권이죠. 얘가 말소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럼 1번 저당권보다 전세권이 뒤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앞에 있죠. 이럴 때는 얘가 존속합니다. 이럴 때는 1번 저당권자 A가 저 빌라를 경매 때려도 이 전세권은 소멸이 아니라 존속한다. 너 존속하는 거야. 그럼 낙찰자에게 어떻게 돼? 이 전세금이 그대로 인수되는 거죠. 그래서 이를 인수주의라고 그런다. 인수주의. 왜? 전세금이 만약에 이게 3억이면 3억의 전세권을 또 안고요. 또 안고 낙찰을 받는 거예요. 이를 무슨 주의? 인수주의. 그래서 삭제되느냐 전세권이요. 1번처럼 전세권이 삭제되느냐 낙찰자에게 인수되느냐 그것은 뭐에 의해서 1번 저당권의 위치에 따라 결정이 돼서 저당권하고요. 이 저당권하고 전세권 용익권의 관계는 뭘로? 말소기준권리가 해법이다. 말소기준권리를 찾아라. 그래서 저당권하고 무슨 관계? 용익권의 관계를 해결해라. 그러면 실마리가 딱 하나입니다. 뭐를? 말소기준권리 찾으세요. 말소기준권리보다 전세권이. 이게 임차권에도 똑같아요. 임차권의 전입신고가 저당권보다 빠르면 그죠? 이게 지상권이어도 똑같아요.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임차권이 1번 저당권보다 순위가 빠르면 어떻게 됩니다? 인수주의. 늦으면 삭제주의로 해결이 됩니다. 바로 죽느냐 사느냐 용익물권인 전세권이나 지상권이나 임차권이 죽느냐 사느냐는 뭘로 결정됩니다? 말소기준권리. 오케이, 이거 찾아라. 저당권하고 용익권의 관계 문제 1번. 다음 법정지상권 문제입니다. 366조죠. 민법 366조의 법정지상권 문제 보도록 합니다. 법정지상권은 엄청나게 중요한 테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법정지상권은 이런 요건하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됩니다. 어떤 요건이냐면 그림을 통해서 간략하게 도식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A 땅에 저당권을 뭐할 당시에? 설정할 당시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에 여기에 뭐가요?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다. 건물이.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첫째 조건. 저당권을 뭐할 당시에? 설정할 때 토지에다가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존재했고 그리고 토지하고 건물이 누구 소유? 동일인이라는 거죠.
건물도 존재하고 땅하고 건물이 무슨 소유? 동일인이다. 동일인. 그래서 동일인이었다가 토지하고 건물이 저당권 뭐할 당시에 설정할 때만 동일인인데 그 뒤에는요. 설정 이후에 주인이 바뀌는 거는 다 상관없습니다.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류요. 경매 실행으로 땅의 소유자가 달라졌다 이거죠. 달라졌다. 낙찰자에게 소유자가 달라지면 달라진 때죠. 달라진 때. 그때 건물주가요. 건물주가 이 건물을 옮길 수 없죠. 그대로 정착물이니까 그대로 둬야 되죠. 그럼 뭐만 바뀌는 거죠? 땅주인만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는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땅만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바뀌죠. 달라지죠. 뭐에 의해서? 경매로요. 어느 요건하에? 동일인이었다가. 그래서 동일인이었다가 매매가 아니라 뭐로? 경매로요. 경매로. 경매에 의해서 소유자가 뭐하면?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정리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져야 되니까 이를 동경달이라고 암기하면 깔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요건하에만 법정이상권이 건물주에게 성립합니다. 이 건물주가. 그럼 땅이 경매로 날아가죠. 땅은 날아가고 건물은 남아있죠. 그 말은 건물주 보고 이 땅을 쓰라는 거죠. 이만큼 써라. 왜? 건물에 필요한 만큼 써라 이거죠. 이래서 성립하는 지상권이 무슨 지상권? 366조의 법정이상권입니다. 건물주님 이거 땅 그대로 쓰세요. 왜? 건물 못 들고 가니까 너가 그대로 이만큼 쓰세요. 이때 조심할 거는 건물 부지, 건물에 필요한 만큼 쓰는 거지 옆에 자전거 거치돼 있었다 이거죠. 여기까지 사용하는 건 아니다. 어디에만 필요합니다? 건물 부지로 필요한 만큼만 네가 쓰는 거야. 누가 쓰래요? 법에서. 그게 법정이상권입니다. 어느 요건하에? 저당권을 뭐할 당시?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이었고 1번. 매매가 아니라 뭐로? 경매로. 소유자가 뭐 할 것? 달라질 것. 이 요건입니다. 그래 동경달이다. 동경달.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져야 됩니다. 만약에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로 달라지면 무슨 지상권이?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완전 다른 메커니즘. 그죠?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질 때 성립하는 거는 366조의 무슨 지상권?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동일인이었다가 매매로 달라지면 동매달일 때는 뭐가요? 관습상 법정이상권이.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요건은 이 건물이 설정할 때 동일인이면 되는데 이 건물이 무슨 건물? 무허가 건물이어도 오케이 성립한다. 무허가 건물이어도 됩니다. 1번. 동일인이었는데 언제 동일인? 설정 당시. 두 번째 요건은 설정할 때 건물을 다 지은 게 아니라 뭐 하는 중? 공사 중이야. 공사 중. 그럼 다 지은 거예요? 건축 중이에요? 건축 중인 경우에도 성립한다. 건축 중이어도. 왜냐? 은행이 담보대출 해줄 때 땅을 담보로 그죠? 이미 뭐하고 있으면 건물을 짓고 있다는 거는 나중에 대출금 못 갚으면 토지가 경매될 때 여기에 건물이 자리 잡아요? 안 잡아요? 잡는 걸 예상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지상권을 인정해버립니다. 설정할 때 건물이 완성됐어요? 건축 중이어도? 건축 중인 거에도 법정지상권 성립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건물을 뭐하고요? 철거하고요. 기존에 있었던 2층짜리요. 2층짜리 낡은 건물을 뭐하고? 그대로 두고요. 철거하고. 철거한 뒤에 철거하면 있어요? 없어져요? 대신에 설정할 때는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설정할 때는 있어야죠. 이 낡은 건물. 낡은 2층짜리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랬다가 철거 후 어떻게 했다? 빌라를 신축했다 이거죠. 신축 빌라. 건물 새로 졌죠? 그죠? 그럼 설정할 때 보면 은행이 바라볼 때는 이 땅에는 건물이 없는 거예요? 건물이 있는 거예요? 어느 건물이? 낡은 건물. 그죠? 이게 구건물이죠. 구건물. 구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은행은 토지의 담보 가치를 줄여 안 줄여요? 줄여버린다. 왜? 건물이 있는 만큼. 그래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다 이거죠. 낙찰책이. 그러면 이 낡은 건물, 낡은 구건물 범위만큼 지상권이 성립한다. 이만큼. 어느 건물에? 신축 빌라에. 기준은요. 구건물이 기준이다. 기준은. 왜요? 옛날 건물이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있던 게 구건물이니까. 그죠? 구건물만큼 지상권을 준다는 거죠. 어디다 준다는 거죠? 신축 빌라에.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빌라는 어느 빌라가 있는 거예요? 신축 빌라가 있는 거죠? 4층짜리가. 설정할 당시에는 몇 층짜리가? 2층짜리 낡은 빌라가 있었죠? 그 범위는, 이 지상권의 범위는 어느 거 기준? 9건물, 2층짜리 빌라 기준이다 이거죠. 다만 법정 이상권 어디에? 신축 빌라에 성립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건물 중간에 팔아먹었다 이거죠. 설정할 때 동일인인데 중간에요. 중간에 어떻게 했다? 이거를 매각을 해버렸다. 그럼 설정할 때는 동일인이죠. 맞죠? 그죠? 그랬다가 중간에 어떻게 했다? 매각을 했다. 중간에 매각해버리면 설정할 때는 A였다가 지금은 C로 바뀌었다 이거죠. 그래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요건하에? 설정할 때만 땅과 건물주가 같다면, 그죠? 땅도 A, 건물도 누구? A. 설정할 때 동일인 요건 충족이 되었지요? 그렇다면 중간에 어떻게 돼요? C로 바뀌고 D로 바뀌고, 이건 주인이 아무리 바뀌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민법 366조가 요구하는 법정이상권은 언제만 동일이, 언제만? 설정할 때만 땅하고 건물이 동일인지를 살펴달라 이거예요. 그럼 이걸 누가 살펴요? 중개업자가. 중개업자가 등기부 열람해야 되는 거예요. 법원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를 열람해요? 토지 등기부 열람합니다. 토지 등기부. 만약에 저당호 설정 연도가 2019년 3월 5일이다. 그럼 이 날짜에 어떻게 해야 돼? 설정할 때 토지 등기부 봐야 돼요. 누가? 중개업자가. 근데 토지 소유자가 누구? A. 오케이. 그럼 뭐도 봐야 돼요? 건물주가 누군지 건물 등기부 봐가지고 A. 동일인이죠. 오케이. 이러면 이 토지가 어떻게 되면 경매로 날라가면 바로 이 건물에는 법정이상권이 성립한다 이거죠. 이 권리 분석을 누가 합니다? 중개업자인 여러분이 한다는 거죠. 그래 여기가 시험에 꼭 나오는 거예요. 이거 권리 분석을 여러분이 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중개 실무에서. 자, 그래서 중간에 어떻게 돼요? 중간에 뭐 해도 소유자가 같아요? 매각이 돼도? A가 설정할 때만 동일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중간에 주인이 여러 번 바뀌어도, 이건 여러 번 바뀌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간에 바뀌는 거는. 오케이. 그 다음 다섯 번째는 토지는 A 단독 소유고요. 토지는 누구 소유 이거? 땅은 단독 소유. 땅은 단독 소유인데 건물은 A가 아니라 A하고 B에게 뭐라면? 공동 소유라면. 공동 소유. 공유죠. 그죠? 공유. 그래도 저당권 뭐 할 당시에? 설정할 당시에 땅 있었죠? 건물도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여기 누가요? A하고 B하고 공유로 있죠? 이래도 토지가 경매되면, 이 토지가 경매로 넘어가면 이 공동 소유인 건물에도 지상권이 성립한다는 거죠. 이만큼. 따라서요, 저당권 설정할 때 동일인이었다가 경매로 달라져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 5가지가 여기 있다. 5가지가. 첫째는 어느 건물입니다. 어느 건물? 무허가 건물도 오케이. 두 번째는 어느 건물? 건축 중인 건물도 오케이. 세 번째는 어느 건물? 철거 후 신축한 거. 철거 후 신축한 빌라에도 오케이. 성립한다. 네 번째는 중간에 매각한 거. 중간에 건물 매각에도 소유자가 바뀌었는데 중간에 바뀐 거죠. 마지막은 건물이 누구일 때요? 공유일 때도 성립한다. 건물이 공유. 대지는 단독 소유고 건물만 공유일 때. 이때도 법정이상권은 불성립합니다. 성립합니다. 성립합니다. 법정이상권이. 366조의 법정이상권이. 단 법정이상권이 불성립하는 거는 저당권 설정할 때요. 땅이 A 소유였는데 건물이 있긴 있는데 이 건물이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일 때요. 무슨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정착물이어요? 아니에요? 전착물이 아니죠. 그래서 이 가설 건축물에는 법정이상권이 첫째 불성립한다. 가설 건축물. 두 번째는 뭐일 때요? 설정할 때 나대지였다. 설정할 때 나대지였어요. 나대지. 법정이상권 설정할 때 뭐가 있어야 됩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동일인이어야 돼요. 그죠? 근데 저당권 설정할 때 뭐였다가 나대지였는데 저당권을 뭐한 뒤에 설정 후에 신축했다 이거죠. 저당권을 뭐한 뒤에 설정 후에 신축한 거죠. 그럼 설정할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 이게 나대지일 때. 두 번째는 이 맥락이 똑같다 이거하고. 우리 시험 됐다 잘 나오죠. 그다음 세 번째는 공동저당일 때요. 무슨 저당일 때? 공동저당 설정 후에 건물 부시고요. 철거 후에 신축했을 때. 공동저당일 때는 불성립한다. 공동저당일 때. 그 다음 네 번째는 토지와 건물 어느 하나만요. 하나만 경매로 넘어가야 하는데 여기는 둘 다 매수한 때. 하나만요. 둘 다요.
둘 다 함께 매수한 때, 둘 다 함께 매수한 때. 이 네 가지 케이스에는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한다. 366조의 법정지상권이 불성립하는 케이스다. 그리고 위에는 성립하는 케이스 5개, 불성립하는 거 4개입니다. 4개. 그래서 4개를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가설건축물의 가, 나대지의 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동저당, 마지막은 함께 매수. 그 연결하면 가나 공동저당 함께 매수. 가나 그 다음 무슨 저당? 공동저당, 그 다음에 함께 매수. 이 네 가지에는 법정이상권이 성립합니다. 불성립합니다. 이러면 법정이상권은 총 9개 판례를 끝낸 거예요. 10분의 기적 여기까지입니다.